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고 있는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주 이번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점검해봤습니다. 경제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색되고 있는 남북 전국 풀어갈 해법은 과연 없는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근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동아대 정치외교학과의 강동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전 이 시간 트위터 그리고 TBS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부터 북한은 연일 전쟁 불사라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달 초 유엔에서 채택된 이 대북 제재 결의안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키 리졸브 한미 군사 합동 훈련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은 급기야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도 단호한 군사 대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며칠째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 많은 국민들에게 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 것이 좋겠는지 먼저 얘기를 나누고 가보겠습니다. 이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해 주실까요? 백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우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위기가 전례 없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국방연구원에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고 네네. 실제 이러다가 큰 충돌이 나는 것이 아니냐. 특히 그 자녀들을 군에 보낸 친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되는 이런 위기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북한의 그 지금 도발적인 위협의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제 사용해서 핵 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파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거든요. 거의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핵무기 선제 사용 권리 또 거기 사용 동원되는 용어들이 뭐 하여튼 불도가니 벌초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고 또 행동 자체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 제1비서가 직접 나서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기가 상황적으로 도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맹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군도 그 북한의 도발 자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서 도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와의 달리 도발에 대해서 10배, 20배 특히 도발을 결심한 세력과 시설까지 타격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도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그런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그 위기가 매우 고조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 위기, 이 위협이 상당한 그 국가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직은 안보 불감증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의견들입니다. 왜 이렇게 북한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걸까? 불안감만 늘어간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늘 하는 얘기지만 북한 관련 안보 문제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 놀랍다. 난 30여 년 겪었더니 안보 불안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는 안보 불안 불감증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데 저희 이제 불감증이
이 정도로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일단은 지금 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긴장 상태가 마치 그 팽팽하게 지금 담겨져 있는 고무줄과 같은 형국이죠. 그래서 이게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하면 상당히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저도 저희 둘째 아이가 지난주에는 정말 와서 진지하게 전쟁이 나느냐고 네. 물어볼 정도로 그 궁금해하고 또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 났습니다만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휴교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까지 돌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이제 북한이 이때 3월 달쯤이면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을 한미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 매번 언동을 굉장히 과격하게 했었고 남쪽에 대한 군사적인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한 직후에 지금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나와서 핵실험과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또 격렬한 저항이 네. 이번에 연례적으로 일어났던 키리졸 분류에 대한 대남 비난과 이렇게 맞물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언동으로 이제 군사적인 긴장을 높여놨는데, 그 말씀하신 안보 불감증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볼 때 잘 못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그런 말과 언사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난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 중에는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북한이 세게 언사를 하면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않더라. 뭐 이런 또 과거의 패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돌이켜보면 연평해전도 그렇고 천안함 사태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도 그렇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북이 계속 그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남 위협을 했을 경우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네. 오히려 이제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 훈련 기간에는 적어도 북이 도발을 안 하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지금 키르줄 훈련이라는 게 한미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 상황을 상정해서 우리가 실제 전쟁을 그렇죠. 준비하고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북이 도발했다가 사실은 굉장히 자기네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국민들도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아마 낙관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데 3년 전을 떠올리니까 3월 26일 네. 천안함 피폭 사건이 있은 게 이제 3년 전 3주기를 맞는데요. 3월이 좀 이렇게 좀 상당히 이 키리졸브 훈련과 관련해서 그런가요? 더 긴장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늘 그랬습니까? 3월달하고 이제 4월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3월달에 키리졸브 훈련이 있었고, 네. 과거에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키리졸브 훈련보다 훨씬 규모가 큰 한미 연합 네, 훈련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거의 뭐 아주 그 반응 자체를 아주 격렬하게 격렬하게 했죠. 네.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굉장히 그 상당한 그 북한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그때는 뭐 거의 준전시 상태가 선포가 될 정도로 93년도에 실제 준전시 상태 선포를 했고요. 네. 뭐 그런 정도로 내부 결속을 꾀하는 그런 것으로 또 북한이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리졸브 훈련 자체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4월 달인데 4월 15일 날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태양절이라고 북한에서 네, 이야기하는 4월 25일은 인민군 조선인민군 창건일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그러한 내부의 그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서 뭔가 대외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과거에 해온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본다면 3, 4월이 상당히 그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네.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그 국면 속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협조 체제가 저는 분명히 가동이 제대로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국도 역시 지금 한편으로 대화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보고, 또 중국도 역시 지금의 어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그 열기를 식혀야 된다. 이 부분은 뭐 같은 입장일 거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지금의 어떤 그 팽팽한 그 긴장감들을 해소시키고 약화시키는 그런 쪽으로의 전환이 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지금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어쨌거나 최근에 북한의 언동이 심상치 않은 것이
3월 13일이었죠. 지난 목요일 인민무력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은 늘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아까 사실 그 세 분 박사님 모두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어떤 안보 상황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보 불감증을 갖는 것은 사실 이러한 한반도 위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뭐 언동을 높인 것도 사실 지난 그 2008년 4월 1일이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명박 역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언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동일한 어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리 어떤 안보 불감증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패턴이 있다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본다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북침 이후에 우리 군의 어떤 사기라든지 북한에 대한 대응의 강장 어떤 그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는 사기가 충천해 있는 상태이고요. 네.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내부의 불안정한 권력들을 외부의 적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했을 때의 어떤 한반도 국면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위협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직접적인 언사를 하진 않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명박 역도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 뭐 독결인 치맛바람이다. 이래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아직까지 대화의 틀은 그래도 조금 남겨놨다라고 뭐 봐도 여성 될 것 비하 같습니다. 발언으로 네네.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 분위기 네네. 왜냐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빴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좀 더 이렇게 공격하려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뭐 독결인 치맛바람이란 그런 표현을 쓴 그 저간의 속사정이 있을까 하는 걸 좀 추측해 보고 싶은 것이죠. 그건 이제 그 강 교수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고 그러나 이제 누가 봐도 문맥상으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네, 네.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강도 높은 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맥상.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 분석도 나왔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직까지는 관망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취임사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3.1절 기념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사관학교 공동 임관식에 가서 또 축사할 네, 기회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첫 국무회의 때 이제 남북관계 이 핵실험 이후 국면에 대한 발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의 핵실험 이후에 군사적인 긴장이 이렇게 굉장히 고조됐을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제가 볼 때 상당히 균형 잡힌 발언의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보를 강조하고 네. 확고한 억지력,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 불용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공약으로 계속 주장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국가 위기 상황이고 안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건 당연하고 그러나 이제 이 이후 국면에서는 대화를 할 여지와 가능성과 의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저는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아마 그런 독결인 치맛바람이라는 정도의 간접적 그 비난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도라든 이런 식의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조금 여지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부분을 예, 뭐 우리 김 교수하고 생각 좀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이제 좀 공격을 하다가 당선된 이후부터 취임식도 지난 최근까지는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당선된 이후에 그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의 그 직접 비난하지 않는 대신에 테스트를 한 거죠. 이렇게 핵실험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또 굉장히 거친 언어로 군사적 협박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테스트를 했죠. 네. 협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2단계로 이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을 좀 시작한 거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 테스트로 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난 5년 전에 보면 강 교수님이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5년 전에는 3월 18일에 그 개성공단 문제를 걸어서 새 정부에 대한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기대하다가 3월 18일부터 비난이 조금 빨라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비난이 좀 빨라졌다고 봤을 때 왜 빨라졌는가를 보면은 물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보다 더 강조한 것이 완전한 억지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철통 같은 안보, 국방 이것을 큰 국가 운영의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 조금 답답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어떤 기대를 하면서도 안보와 국방을 강조하고 또 최근에 이 진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가 빈틈없는 대세를 강조하고 이런 데 대해서 북한이 그 안보적 불안감 또 불만 이런 것을 그 독결인 치맛바람이나 표현 속에서 불만을 좀 표시했다. 지금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새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테스트 정책 시험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네. 같은 맥락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핵이라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은 이번 인민무력부 대변인 성명에서도 봤듯이 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믿을 만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제 핵 불용 원칙을 취임사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핵은 곧 정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역도라고 표현했을 때도 역시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핵 문제를 정식으로 그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그 정권 수호를 위해서 이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지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실명 거론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남북 관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북미 관계도 그렇고 첫 단추를 꿰야 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바마 2기 정부 출범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남 대미 비방이랄지 이런 부분들 보면 대체로 보면 뭘 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표현들은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전 체제를 백지화한다는 이야기도 네네. 하고 뭐 벌초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뭐 상당히 강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도 3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제재가 있었고 그 이후의 국면들 속에서 미국의 입장 또는 중국의 입장, 우리 남한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뭔가 다음 단계를 보는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도 단계적으로 좀 사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어떤 국면들이 뭐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위기라고 하는 국면 자체가 그야말로 뭐 전쟁으로 가는 그런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과한 그런 평가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의 모멘텀들을 찾을 수도 있는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대전환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지금 같이 기울이면서 상황들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정말 뭐 누가 봐도 가장 지금 긴장되면서 또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마도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이렇게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유엔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 동참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중국이 동참한 이 대북 제재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런지 또 중국은 왜 이런 태도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죠.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그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 중국의 태도도 짚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재가 왜 제대로 효과를 못 냈던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모든 제재 결의안 내용들이 193개 유엔 회원국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사항이었어요. 이것을 거의 모든 내용을 의무 네. 강제까지 의무사항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이 그 제재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히 그 의무사항을 넣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제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제재를 하지 않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이번에 3차 제재 결의안을 만들면서
중국 안과 미국 안과 우리 안이 조금 차이가 날 때 중국이 그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늘 이행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다듬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있는 거고요. 또 중국이 지금까지 후진타오 시대를 끝내고 시진핑 시대가 열렸는데 이 시진핑은 후진타오와 달리 그 하나의 그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중국과 미국이 같이 잘 지내는 신행 대영 국제 관계론 1위 국가, 2위 국가가 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그런 국가 질서를 만들어 보자는 철학을 내세우면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기대도 같이 나타냈죠. 그런 부분들하고 또 제재를 촘촘하게 좀 더 북한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금융 부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제재가 되면은 이전보다는 북한에게 굉장히 그 고통을 줄 수 있는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제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 제재 결의안의 성패가 저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 이후에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이 60~70% 늘어났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 만든 직후의 지금 태도, 또 중국의 그 안보 전문가들, 중국의 정치인들, 중국 국민들이 일부가 북한의 핵심에 반대한 데모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의 변화된 태도가 기대되고 그것은 북한에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유엔 대북 제재가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 백 박사님 말씀대로 권고 사항이 이제 의무 사항으로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아픈 구석이 많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제재 결의안을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뭐 이번만 또 중국이 제재안에 찬성한 게 아니고 매번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안보리 제재는 중국이 당연히 찬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행에 있어서 조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조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 기저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이 되냐면, 이제 오바마 정부 등장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른바 아시아로의 귀환이라는 정책을 써가지고 사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정 정도의 좀 그 재균형 정책,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군사력으로 좀 포위하는 작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중 사이에 사실 동아시아에서의 일정 정도의 좀 갈등 국면이 좀 조성이 됐던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일본 지지였죠.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게 굉장히 첨예한 이슈로 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 개입해서 중국을 사실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영토 분쟁을 비롯한 미중 사이의 힘겨루기가 시진핑 체제 출범과 관련해서 핵 문제 놓고도 서로 겨루기가 하면 중국으로서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과거 기존의 최근의 미중 간의 갈등을 그나마 핵실험 국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미국과 중국이 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교적인 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백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실제 이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모범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냐, 이것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 전략적 또는 그 어떤 입지 또는 그런 위치나 어떤 이해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제재 결의안을 만들고 찬성하는 데는 뭐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만 이행과 관련해서는 아마 과거보다는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북한을 완전히 옥죄할 수 있는, 전면적으로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참은 좀 이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왜냐하면 그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북한이 3차 핵실험했을 때도 죄송합니다. 그 2009년 핵실험 이후에 그 후진타오가 그 모아가지고 중앙외사 영도 소조라는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 결론이 북한의 안정이 비핵화보다는 더 우선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해서 이제 북중 관계가 강화됐거든요. 근데 2009년 7월에 있었던 중앙회사 영도 소조에 시진핑도 부수석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이미 그때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끌고 간다. 북한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기존의 결정, 당의 결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저런 미중 관계 고려는 있겠습니다만 북한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수준까지의 미중의 전략적 공감대는 아직은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참의 수준이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결과를 지금 미리 앞서 얘기하기는 이른 측면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잠시 언급하셨지만 그 제재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표현들을 하더군요. 북한의 급소를 노렸지만 급소를 찌르진 못했다. 이번 제재안이. 이런 표현을 보자면 어떤 부분이 과연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지 좀 궁금해집니다. 좀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김 박사님 해주시죠. 네. 지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급소를 노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급소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금융 부분이랄지 네. 또는 북한의 그 선박이랄지 또는 항공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런 핵 개발이랄지 이것과 연관되는 대량살상 무기와 연관되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물품을 실을 경우 또는 네. 그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제 검색을 한달지 뭐 이런 조항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급소란 표현을 썼던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이제 북한이 유엔에서의 제재가 이제까지 지금 현재 이번까지 하면 4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718, 1874 이건 이제 과거에 했던 거고 지난번에 이제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2087이 있었고 이번에 2094가 있는데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그 4개 이번까지 4개의 유엔 제재 결의안을 보면은 그 제재 결의안들이 완전히 색다른 게 아니고 그 이전의 결의안에다가 좀 더 그 북한에 대한 압박이랄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을 또 보충해오는 이런 측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그야말로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제재는 유엔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아파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뭐 완전히 그냥 뭐 권투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뭐 급소를 때려서 그야말로 그 뭐 KO를 시키는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근식 교수님 이제 중국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중국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시진핑 제재에서 그 중국이 변하고 있다,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희망적인 사고인 것 같고요. 역시 중국의 대북 전략적인 이해관계는 여전히 그것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수다 이렇게 본다면 G2 국가로서의 중국 이상과 관련된 부분 또 지난번 20875에서 보면 트리거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도 보면은 이제 그 유엔의 제재 이런 부분들에 중국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이미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이 G2 국가로서의 위상 속에서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어쨌든 북한에 대한 압박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서는 하되 다만 그 수위랄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리는 데는 중국이 또 역할을 또 이번에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발벗고 손벗고 나서지 않는 이상의 급소 찌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점에서 역시 한미 중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공통의 입장을 최소치에서 좀 확보해서 그걸 갖고 북한을 대화 설득 또는 뭐 압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뭐 어쨌든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어떤 대북 제재에 대한 동참의 효과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의 그 이번에 태도에 변화된 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어떤 위상도 물론 있죠. 그리고 G2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고 하지만 국내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북한의 그 핵실험 이후에 중국에서 일반 그 국민들이 많은 시위를 또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공산당 당교의 그 부편집장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제 중국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중국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공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중국이 육자회담의 어떤 주도국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달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3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견제와 이런 그 역할이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북한에서 이제 우리민족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방송을 했냐면 중국에서 그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장면들을 남조선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남조선이 조작한 날조극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어떤 그런 협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만약에 이번과 같이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중국 역시도 지금과 같이 굉장한 어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로 또 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을 위한 급소냐죠. 이게 지금 유엔 안보리를 통한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대량 살상 무기를 추가 개발하거나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대량 살상 무기를 막는 데 조달되는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금융의 유입 또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문제, 또 기술자를 통제하는 문제, 그 회사 경영자를 통제하는 문제,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관련된 통제고, 이제 우리 진행자나 일반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급소는 체제 유지의 어때 급소를 좀 때릴 수 그렇죠. 없느냐, 이런 건데 네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보리 결의안의 어떤 제재의 어떤 목적은 분명히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북한 체제의 어떤 내굴에게 영향을 주려는 이런 제재는 아마 그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통치 자금, 지도자가 갖고 있는 개인 구자에 대한 금융 통제 이런 부분은 양자 간에 중국이 동의할 수가 없죠. 대량 살상 무기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체제에 대해서는 네. 미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개별적인 조치로서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유엔 결의안에 따르는 제재는 분명히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됐다. 이것을 먼저 그런 급소를 찾아서 이제 그 북한과 중국 관계에 조금 더 제가 추가드리고 싶은 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정전협정 파기 선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고 도발이고 이런 부분도 크지만은 북중 관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불만 표시도 됩니다. 중국이 자꾸 핵실험하지 말라는데 핵실험하게 중국을 깡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너들 있다고 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는 거고, 또 정전협정만 해도 어쨌든 국제법적인 어떤 성격으로 보면 중국도 일방이거든요. 일방인데 중국에 대해서 어느 그냥 파기 선언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표시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 중국이 북한이 중국 지도자나 중국을 통해서 베이징을 거쳐서 워싱턴에 가서 좀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 전혀 몇 년간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과 직접 가겠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북중 관계가 손상되는 부분이 광범위한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 북한의 그 WMD 개발에 대한 통제도 영향을 주지만 북한 체제의 내구력에도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WMD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서 이 수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대북 제재안이 이번에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지금 방금 그 박사님 설명 들으니까 가장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급소인 경제 제재, 금융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실효성을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이군요. 근데 그 몇 해 전에 방코 델타 아시아의 그러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것이 가장 사실 좀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급소를 노렸지만 찌르지 못했다는 표현은 뭐 제가 이런 우리 한국 정부 외교부의 관계자가 한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급소라는 게 지금 명확히 규정을 해주셨는데 박 박사님이 체제 붕괴를 위한 급소는 아니고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또는 수출입과 관련된 급소이기 때문에 이제 선박, 항공, 금융, 그다음에 수출입, 그다음에 인물, 기관에 대한 이제 제재들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금방 말씀하신 방코 델타 아시아 2,500만 달러 그 돈줄을 쥐어서 그간을 막으니까 뭐 북한이 꼼짝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미국 상무부에서 돈 세탁과 관련된 흐름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돈 세탁과 관련된 혐의가 짙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계좌를 공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백한 그
의혹과 이제 그 피의성이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북한의 그 관련된 계좌를 그 전적으로 동결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그것은 중국이 결코 동의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그 금융 제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 불법적인 그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된 거나 또는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불법 행동과 관련된 것이 징후가 명백할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북한의 급소를 정확히 노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이번에 그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도 실제로는 다른 것에서는 디사이드 결정한다라는 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융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콜 오픈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아직까지 네.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 관계에서 이제 양국 관계에서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가 독자적으로 그것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보리 자체가 그것들을 확대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첨언을 하면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금융 제재가 상당히 그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북한을 제재할 때 그게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유엔 차원에서 제재는 금융 제재는 큰 틀에서 이야기고 오히려 개별 국가 특히 미국이 이제 국제 네. 금융 질서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이면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 제재.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만약에 북한의 어떤 추가적 행동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금융 제재를 직접 가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지난 수십 년간의 전략을 보자면 뭐 정말 뭐 벼랑 끝 전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으르렁거리다가도 그 다음엔 대화를 원하는 알 수 없는 그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이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대화를 원한다.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백 박사님? 예, 그 북한이 20년째 냉온탕 전략을 쓰고 있다. 냉탕, 온탕. 냉탕, 온탕에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난 20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그 체제가 달성하고 싶었던 전략적 목표가 20년 지나 보니까 분명한 것 같아요. 북한은 동그라프가 붕괴되어 난 이후에 핵을 가져야 체제를 유지하겠다. 핵을 가지는데 전략적 목표를 뒀고요. 둘째 목표는 이 핵을 가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새로운 어떤 유행의 정gin협정, 평화협정 것을 맺어서 체제를 보장받겠다 이런 것을 이런데 드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돈이 필요한 것은 우리 남북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돈을 좀 조달하겠다.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냉온탕을 이용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평화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서 또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를 만들 줄 듯한 자세를 보여주고 협상을 하겠다가 또 그걸 또 다시 핵실험하고 또 미사일 실험하고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냉온탕 전략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지금 위기를 고조시키고 워싱턴은 불바다를 만들겠다, 서울에 핵 참화를 만들겠다 이런 협상을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은 중단하면은 직접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 지금 북한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게 해석하면은 외교적의 어떤 채널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도 그러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시간을 벌고 싶은 거예요. 북한이 핵 보유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차례 정도 핵 실험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핵 무기 기술을 완전히 가지려면은 4차례 정도 핵 실험이 필요하고 특히 미사일 탑재 기술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미국과의 대화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어떤 이런 그 하나의 그 지금 보이는 자세는 어떻게 보면 또 핵 참화 또 워싱턴 핵 불바다 이야기하면서 또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 그 언어에 매달리다 보면 북한 핵박에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북한 이미 핵 보유 체제를 인정해버리는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아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핵을 가진 채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는데 거기에 필요한
과정으로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지금 노리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제가 이렇게 심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가도 알고 김규직 교수도 알고 세계 전략가도 다 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서 북한 뜻대로 잘 되겠느냐,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20년 동안 이제 북핵 문제가 사실은 지속이 돼 왔고요. 해결보다는 악화의 방향으로 계속 갔었는데 저는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군사적인 위협이나 긴장 발언들을 보면 과거와는 조금 패턴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그 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바로 협상을 통해서 네. 그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 또 북한의 요구를 잘 관철시킬 수 없을 때 벼랑 끝 전술을 해서 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위기 조성 다음에 이제 미국을 협상자로 끌어들이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조금 쯤에 이제 3차 핵실험 이후에는 그 작전이 조금 바뀐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그 미국과의 협상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일단 자기의 위기 고조와 자기의 전략적 자산 카드를 극대화시키는 걸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년 동안 계속 북한이 미국과를 상대로 해서 자기의 협상을 해왔는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제대로 관철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위기 조성 후의 협상이 아니라 위기를 끝까지 고조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략적 카드를 극대화시킨 연후에 협상 여부는 협상을. 따로 판단하겠다. 그럼 이제 그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대목에서 같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위기를 최대한 고조시키는 그 상황이 예. 도발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들을 계속 강조하지만 전면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도발은 저는 제가 볼 때는 피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나중에 협상을 위해서 자기의 전략적 자산을 극대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네. 이것이 자칫 한반도의 지금 정전체 자체를 깨트리는 네. 그야말로 전면전이 다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자기도 감당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절대 그 상황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미국도 한반도의 전쟁을 절대 원하지 않고 중국도 그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구조를 보면 북한이 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한반도라고 하는 데는 그렇죠. 다 의견이 예. 일치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이건 뭐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이 도발이 일어날 경우에 그 시나리오를 우리 군 당국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또 준비하고 있겠죠. 어떤 공격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식의 대응이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뭐 전제를 우선 해야 되겠죠. 북한의 군사적인 무력 시위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의 부분인데 저는 북한의 무력 시위의 강도 자체가 상당히 저강도 무력 시위일 것이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남측의 인명살상은 최대한 피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만 금강산 박왕자 씨 사망 비격 사건이랄지 연평도 사태랄지 이런 상황들에서 보면 인명이 살상돼 버리면 사실은 남관계를 풀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를 푸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풀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인명살상을 최대한 피하면서 그러면서 그 대외적으로 그 충격을 주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무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NLL 선상 이남 수역으로 네. 북한의 KN-2 단거리 미사일 120km짜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만약에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명사상을 피하면서도 하나의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수역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대응하겠다고 우리도 밝히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자기 수역입니다. 또 대체로 그 NLL 이남 수역의 상당 부분은 북한은 자기 수역으로 이미 선포를 했고 뭐 그렇게 보면 만약에 북한이 거기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 준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쏜달지 네. 뭐 이런 식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원점 타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휘부까지도 타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북한의 지상에 있는 네. 그런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달지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문제들이 커져버리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미국도 관심을 갖게, 중국도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저강도 무력 시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의 영역 자체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 북한이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그동안은 계속 고조를 시켜왔습니다. 상황들을 고조시켜 왔는데 북한도 보면은 뭔가 지금의 어떤 그 미국이랄지 중국이랄지 남한의 반응을 좀 더 지금 보는 그런 과정에 지금 와 있는 것 아니냐. 미국이 지금 뭐 주먹을 풀면 손을 내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하니까 북한에서 어제 했던 외무성 담화가 뭐냐면 핵 보유는 경제적 흥정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핵 보유가 경제적 흥정물일 수 있다 이렇게도 저는 느껴질 정도였는데 북한이 뭔가 그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행동으로 계속 가는 측면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북한이 뭔가 호흡 조절을 하면서 외부의 입장을 보고 북한이 또 다른 뭐 행동 또는 대화 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시점에 가까이 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 남한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도발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는데요. 그 북한의 이제 공식 삼색 실험 이후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내부 방송들을 보면 그 핵실험을 굉장한 어떤 김정은의 치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네 위성이 하늘에 떴소라는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모란봉악단이라는 그 공연을 통해서 축하 공연도 했고요. 그 무대에는 은하 3호 모형이 실제로 올려져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그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정권의 공과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만큼 이제 활용이 됐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어떤 핵실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무력 시위를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미국의 어떤 협상에 대해서 응할 자세가 충분히 이제 그 어떤 시점이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실험 이후에도 그 북한 당국의 그 선전을 보면 미 제국지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핵실험 카드가 국내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정치 권력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이 됐고 국제적으로도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벼랑 끝 전설의 가장 끝 단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떤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어떤 남북한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북한이 실제 도발하고 도발이 되면 충돌로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힘든데요. 지금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전하고 달리 북한 제1비서가 김정은 비서 직접 나서서 원래도에 가서 이렇게 불도가니 발언을 하고 또 벌초 얘기를 하고 약간 독전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 체제의 특징상 그 지도자의 눈빛 하나, 말 하나가 상당히 그 북한의 군부에게 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군부가 좀 과잉 충성 경쟁하는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또 중범위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도자가 저렇게 지도자의 존엄 또 말의 존엄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북한 체제의 특징상 저렇게 나서서 해놓고 도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감당해야 될 그 권위의 손상, 위험의 손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국내 정치적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시점에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태도를 언동을 봤을 때는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전보다 높고 이게 도발이 당장 이루어지느냐 몇 달 이루어지느냐 조금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지 이번에 했던 그 운동들은 도발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 도발한다면 언제 어디서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지금 도발했을 때 도발의 효과랑 가장 큰 것이 상대방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자기들은 피해를 적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도발을 어느 지역에 하게다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발의 어떤 기습 도발의 효과를 좀 군사적으로 좀 줄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장 도발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도발에 대한 지금 우리 천안함 연평도 도발
도발과 그 이전의 도발, 냉전시대 도발하고 다른 점은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의 도발은 핵을 믿고 상당히 과감하고 대담한 도발을 하거든요. 전쟁 수준의 도발을 하거든요. 연평도의 공격은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북한이 도발했을 때 계속 핵참화, 핵무기 선제 사용 권리를 내세운 것은 우리 국군이 대응하는데 잘 못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도발하면 도발을 결심한 지시설까지 타격하겠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도발을 결심한 상당하게 부담을 준다. 도발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계신 분도 국민들도 도발이 안 일어나야 되고 큰 도발 안 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조금 시기를 조절하고 때를 장소 도발하더라도 도발을 할 거다 보고요. 최근에 KN-52 그 미사일 실험을 어제 했는데 그런 것이 가장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군사적 대응은 제대로 할 명분이 좀 약하고 할 수 없으면서도 북한의 도발로 생각할 수 있는 뭐 KN-52라든지 중거리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쏜다든지 지금 4차 핵실험할 준비가 거의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4차 핵실험 이런 큰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이 도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시국인데, 문제는 그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새 정부 대북 관계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냐는 커다란 그 벽을 만난 셈인데, 뭐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근과 채찍 가운데서 어떤 정책이 우선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극명하게 대비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각각 있죠.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긴장이 높은 상태이고 네. 그 북한의 도발의 가능성 또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들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남북 관계라든지 교류 협력이라든지 대화를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의 상황에서 안보에 최대한 충실히 하고 네.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실제로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강력한 응징의 의지를 정확히 다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 국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정 정도 숨고르기가 지나면 네. 또 다른 이제 협상의 국면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무장관이나 안보보좌관의 계속된 발언을 보면 북한의 도발을 계속 경고하면서도 예. 마주 앉아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의 가능성도 열릴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제일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개념을 보면 그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 적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을 막는 이런 걸 이제 소극적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소극적 평화에 의해서 이렇게 억제되어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평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전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남북이 군사적으로 팽팽히 대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지만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소극적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적극적 평화로 좀 발전해야 된다는 강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적극적 평화라는 건 뭐냐면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되는 것 플러스 네. 남북 관계라고 하는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서 그 갈등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이제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의 국면에는 그것이 좀 어불성설일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소극적 평화에 더해서 남북 관계를 정립하고 새롭게,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평화 체제죠. 지금의 정전 체제를 보다 안전하고 보다 확고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평화 체제로 만들어 주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평화를 만들어 놔야 이게 적극적 평화로서 이제 의미가 가동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 소극적 평화에 적극적 평화가 결합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남북 관계는 계속 우리가 볼 때 관계의 계속 발전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대결하는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좀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이 MB 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비핵개방 3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핵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핵 부분에서 막히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남관계는 사실 작동을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뭐 5년 동안의 남관계 차원에서 북한이 그 우리 정부의 운신의폭을 좁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제 반응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을 취했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사실 남관계 5년간은 뭐 어쨌든 암흑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그렇게 보면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어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북한의 핵실험 이 국면에만 지금 모든 것들을 집중해 버리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사실은 다른 부분들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별로 없다. 뭐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 북핵 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미 공조, 그다음에 한중 협력, 한미중 협력 구도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렇게 봐지고, 그러면서도 남관계의 동력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차원에서는 인도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북한에 대한 영유아 지원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핵실험이랄지 이런 국면과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남관계의 어떤 동력들을 좀 만들어낸다. 이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측면은 남북 간의 그 대화 채널의 확보인데요. 사실 전시 중에도 보면 적대 국가 간에도 어쨌든 그 비공식 또는 공식 그 채널들이 그 작동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에서 5년 동안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그 채널들은 거의 다 막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부 간 또는 적십자 간 또는 민간 차원에서의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채널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핵 문제를 집중하면서도 남관계에서 인도적 부분에서 유연성과 전반적인 어떤 남관계의 동력들을 살려내고, 이러면서 남관계가 어느 시점이, 저는 핵 문제가 계속 5년 동안 이렇게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몇 개월 후 정도 되면 반전의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상황을 계속 유지시킬 만큼의 어떤 그런 후폭풍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대화로의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동력들을 좀 확보해 놓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역시 강하게 대통령이 그 강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 또는 남관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이 이제는 좀 더 유연성과 더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해가 쉽도록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제 대북 관계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이 과거 정권들과 어떤 면이 구별되고 어떤 면에서 또 차별화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이제 뭐 가장 대비되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보폭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당근과 채찍 둘 다가 우리가 북한 핵을 다루는데 북한을 다루는데 사용했죠. 국제사회와 미국은 경수를 지어줄 테니까 핵을 포기해달라는 이런 당근 정책을 94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을 했는데 제대로 성과를 못 얻었고, 우리 정부도 당근 정책을 어쨌든 10년에 걸쳐서 협력을 또 평납시켜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해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또 핵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협조적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제재도 사실 우리가 유엔 결의안을 지금 4차례 5차 내놨는데 그 북한 핵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지금 효과를 못 내고 있고, 또 지난 5년간 제재를 앞세워서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당근과 제재 중에서 지금은 선 제재 후 당근 쪽으로 가 있죠. 제재를 유엔 제재, 국제 제재와 제재를 틀 속에서 북한의 협조를 끌어내는, 또 북한의 변화, 핵무기를 잡은 손을 놓으면은 협력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창의적인 접근 많이 강조하지만 결국은 이 제재와 당근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그 부분을 이제 양자회담이든 육자회담 또 다른 형태의 회담을 통해서 제재와 당근을 이렇게 묶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우스 아프리카가 유일합니다. 핵을 개발했다가 스스로 포기한 이런 북한 체제를, 이런 모델을 따라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금 이전에 하고 어떻게 다르냐, 대북 정책에 네. 다르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가장 철학적인 기반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하고 토론을 많이 쓴다면은 이전에 우리 뭐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아침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한 계속 분단 이후에 계속 만드는 중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속에서 좀 그래도 효과가 있고 잘된 부분을 뽑아서 만들어가자. 이것이 이제 진화론적 입장인데 진화론적 입장 속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진화론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MB 정부나 노무현 정부하고는 좀 다른 대북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 앞에 정부 개선, 그 이전의 정책들을 좀 깡무시했습니다. 적대적 정책 무시했고 이명박 정부도 상당히 그 많은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가장 강한 것은 그 앞에 정부가 했던 정책을 상당히 무시했다. 뭐 완전 무시했다고 상당히 무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전 정부가 했던 대북 정책의 장점들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심지어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전 정부가 많은 보수 진영부터 공격을 받았던 14선언과 6.15선언 이 부분을 포함한 남북 간의 기존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신뢰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쪽에 있죠. 그러나 북한이 뭐 남북 간 불가침 합의서까지 파기한다니까 참 타격이 크죠. 크지만은 어쨌든 이전 직전 정부가 투쟁했던 많은 역사적 교훈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우리 김근식 교수를 좋게 평가하지.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장글 로켓을 발사하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데도 취임사에서도 그랬고 또 육해 공군 저도 그 축사를 꼼꼼하게 읽어서 놀랐어요. 그 안에 보면은 철통하던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변한다면 통일의 대도란 말을 썼어요. 통일의 도를 같이 닦아가겠다 이런 표현을 썼고 6.1제 장관 만났을 때도 상황이 엄중하고 힘들더라도 신뢰를 위한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이런 입장들이 그전 정부와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억지가 갈로 쳐나는데 안 보이지만 강력한 억지가 있으면서도 어쨌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 간에 신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노력,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략이 필요하고 또 감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갈 걸로 생각하시 그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요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도 뭐 그렇게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신뢰 프로세스의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서 좀 답답할 뿐이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제재에 대한 군사적인 긴장 고조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신뢰 프로세스의 첫 발을 지금 못 내딛고 있어서 저는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금방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는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저는 의지가 있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언젠가 국면이 조성이 되고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 신뢰의 첫 발을 내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신뢰 프로세스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손을 좀 내밀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들은 제가 볼 때 그 당시 상황에서 전략적 고민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백 박사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좀 권고를 드리면 물론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먼저 또 손을 내미는 것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 김용인 교수는 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보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몇 번 공약을 했습니다만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사실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하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6.1제 통일부 장관도 사실 취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걸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신뢰를 말 꺼내기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신뢰에 손을 좀 내밀 수 있는 준비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그게 사실은 대북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는 우리 백 박사님의 평가가 저는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북 정책의 지난 정부의 평가를 자꾸 강경과 온건 이렇게 양자구도로 지금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이었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강경이었으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었을 때 거기에 군사적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온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북 지원은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지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강경도 온건도 아니었다.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진화론 말씀하셨지만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할 때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안보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지원이 가능할 때는 지원을 하겠다. 단 뭐 영유아라든지 인도적 지원에서의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어떤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국면의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제 그 핵 문제가 지나고 나면 북한 남북 간의 협상의 이제 테이블로 뭐 전환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20년의 역사를 또 재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과거와 같은 방식의 또 인도적 협상을 하고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차원, 그러니까 당근을 준다면 북한 당국에게 직접 당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과 분리된 주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즉 우리가 보통 정치 변동을 위로부터의 변동과 아래로부터 변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북한 당국만 가지고 협상을 했고 또 대북 정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나름의 어떤 전략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중단한 상태에서 협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되 예를 들면 심리전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로이 목마 같은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북 어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정책의 어떤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남관계나 북한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국제 정치적인 변화,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또는 한반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그 이해 속에서 정책이 하나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 남관계나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의 일관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신뢰 프로세스,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은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그 추상적인 그런 업구이고, 어떻게 보면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짬뽕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그 DJ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그 과정들 속에서의 이제 그 적당히 출연했다, 이렇게 느낌도 있는데, 뭔가 이제는 좀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들이 국민들에게 좀 보여져야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지, 이것이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큰 틀로 우리는 간다. 가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구체성들을 좀 띄어야, 그래야 북한도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핵실험이라고 하는 이 국면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통일부랄지 또는 뭐 그런 그 관계기관에서 그런 준비된 모습들을 좀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좀 드러내야 되는,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김영현 교수님 지난해 미국에 가 계셨죠. 미국에 가 계셔서 저 공간적으로 좀 그 국내 이제 각 그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의 정책들을 물론 인터넷에서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대북 정책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정책이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나와도 상대가 호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신뢰도 혼자서 신뢰를 만들 수 없잖아요. 상대가 신뢰 호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북 정책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정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다 내놨을 때 그 대북 정책 실제로 추진하는 데는 오히려 내놓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내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그널을 김근식 교수님이 앞서 말씀을 했는데, 이런 이중화성 균형된 입장으로 북한에 대해서 철저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큰 틀을 유지하게 또 계속해서 그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의 이 정부의 하나의 그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남북한 상황이라든지 국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급하게 설익은 실현할 수 없는, 이행할 수 없는 이런 공약들을 남발하기보다는 큰 방향성과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대북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세세하게 그 모습을 네. 지금 그보다는 그런 쪽에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우리 김의식 교수님이 동료 교수님이 통일부 장관 되셨으니까 준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백 박사님 말씀은 뭐 그만큼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준비가 있다라는 뭐 그런 좋은 말씀으로 드리고요. 그렇게 되길 또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협상의 국면이나 이제 관계 개선의 국면으로 갔을 땐 과거와는 좀 다른 전면적인 좀 그 색다른 또 창의적인 정책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로이의 목마 말씀하시고 이제 심리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 물밑에서의 일종의 그 창의적인 접근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으로서 공식화하기는 제가 볼 때 아직은 좀 남북관계 특성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언론의 많은 부분도 그랬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었고 선제 타격론도 이야기했고 북한 지도부 재거론까지 막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는 전문가 영역에서. 그러나 그것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지도부 재거론을 이야기한다든지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것은 굉장히 국제정치로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 말씀대로 다시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대북 정책을 고민하자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게 정부 정책으로 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네.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는 것을 저는 그냥 우리가 좀 봐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북한 핵실험 이후에 대북 관계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탈북자 대표분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바람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 비공식적이지만 아래로부터의 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적 접근 그 가능성 이런 걸 좀 이번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한류에 대해서 북한이 알고 있다고도 하고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이 현재 여건을 활용한다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네. 뭐 지금까지 해도 북한 변화를 누가 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 받을 때 지금까지 이제 대북 정책 주체 문제에서 정부가 약간 독점적인 일을 역할 위상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또 지난 또 실험적으로 사회 인사들 또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그 북한 변화를 좀 끌어보려고 했는데 북한 변화 스스로 지금 뭐 핵 문제 같은 거 아주 헤비한 아주 무거운 이 과제 전략적 과제 해결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북한 체제가 바뀌어야 사회 환경이 바뀌어야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변화를 통해서 정책을 바꾸어냈고 핵을 폐기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북한 체제에서 저는 첫째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죠. 지도자를 생각을 바꾸는데 우리 정부가 뭘 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 체제 내부의 주민의 생각이 바뀌고 당 간부의 생각이 바뀌는 것도 하나의 큰 기대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겠죠. 제가 처음 북한의 또 미래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북한의 정보 유통 문화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정보 유통 문화가 150만 대 정도가 이제 휴대폰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어쨌든 그걸 악용하면 정치 통제하는데 모여라 할 때 빨리 모이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많은 기계 장치를 만들어 놓겠죠. 그렇더라도 또 그걸 또 푸는 기술이 또 발달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서 정보 유통 문화가 발달하고 또 인터넷이 어느 정도로 정부의 목표에 정부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지만 설치하는 거지만 또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북한 내부 사회 변화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고 축적되어 간다면은 북한 체제의 또 속성을 바꾸고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생각. 그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대북 정책을 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과 또 비정부 민간이 해야 될 일,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구분해서 추진한다면은 좀 되지 네.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예. 조금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하지만 신뢰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만 노력해서 안 되거든요. 사회라든지 이런 단체들 또 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골고루 역할을 분담을 해간다면은 그런 변화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마침 그 강 교수님께서는 한류 북한을 흔들다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정리해 주시죠. 그 북한에서 이제 남한 영상물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이제 재미나 흥미 위주보다는 북한 사회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체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사회주의형 인간으로 개조를 시킨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 당사국으로서 군인들이 싸워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 영상물이 투입됨으로써 남조선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북한 당국은 남조선이 굶주리고 헐벗고 미제국주의 식민자라고 교육을 시켜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어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그 한류가 유통이 되면서 시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북한 하면 굉장히 어둡고 딱딱하고 통제된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남한 영상물이 인기가 있으니까 북중 접경 지역에서 사온 USB라든지 DVD, CD 이런 것들을 내륙 지역에 가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북한의 어떤 계층 자체가 이제는 소비자와 판매자라는 개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간부들의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어떤 북한 체제의 공고한 결속력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그거를 균열시킬 수 있는 하나의 틈새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흥미 위주로 그냥 북한에서 뭐 그 남한 영상물이 인기 있다, 싸이의 가수가 그 노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북한 사회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 당국 역시도 그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인들로 우리가 그 한류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과 정부의 차원의 역할이 분리된다는 점은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휴전선 일대에서의 심리전하고 그다음에 한류 유입은 결국은 북중 국경 지역에서 위로부터의 유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할 일과 민간의 할 일이 양자의 구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정부 입장에서 직접 심리전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민간 단체가 예를 들면 전단지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북한이 조준 사격하겠다, 그다음에 원점을 타격하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그 심리전이 자신들의 체제 위협이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민간 단체 활동을 제어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어떤 공언을 해놓고 예를 들면 군사적인 조치가 있을 때 같이 응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말로만 끝나게 되면 그거는 결국은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안보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그 역할과 민간에 대한 역할을 구분을 하되 정말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북 지원을 하는 대북 지원 NGO 단체고요. 하나는 북한의 인권을 활용하는 그 인권 단체인데 양자의 활동들을 동시에 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제가 좀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강동원 교수님 뭐 좋은 말씀이신데 뭐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뭐 대북 전단지 살포랄지 뭐 이런 것들이 물론 한국 사회에서 뭐 가능성이 있고 또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문제가 오히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나 그 북한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보면서 그 우리의 그 아래로부터의 대북 민간 지원이나 또는 그런 그 민간의 그 인도적인 활동이랄지 또는 뭐 그 인권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의 국면들 속에서 보면은 남관계에서 그러한 그 행동들이 자칫 남관계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변화되는 그러면서 상당한 또 그 역효과랄지 또는 후폭풍이 불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북한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좀 더 그 자생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의 그런 역할들이 저는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뭐 개입한다거나 또는 북한의 어떤 변화를 모색한다고 하면서 뭐 북한이 그렇게 우리식으로 어떻게 변하도록 하는 그것을 목적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북한의 지도부가 거기에 반발하는 과정이랄지 또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그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더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 부분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의 사실은 결론적인 해결로 가는 사실은 첩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강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북한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북한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게 접촉입니다. 네. 접촉이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돼서 했을 때 백만 명 이상의 우리 남쪽 관광이 금강산을 북적북적 데리고 다녔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북측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 아주머니 만나서 또 네. 서로 주고받고 또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냥 눅눅이 녹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와 있는 지금 5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미 얼굴은 뭐 북한 사람이고 몸은 북한 사람이다만 마음과 생각은 이미 남쪽에 다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목표에 다 동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류도 뭐 올려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삐라를 풀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건 많이 만나는 거죠. 많이 만나고 접촉하고 대화하고 같이 부대끼다 보면 우리가 워낙 우위에 있는 체제이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지금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반도 위기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한 20초 정도씩밖에 시간을 못 드리겠네요. 각각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조언의 말씀을 백 박사님, 김용현 교수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대결에서 대화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그동안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강대강 대결 구도라고 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대화로 갈 수 있는 상황, 그 과정에서 대반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강 교수님. 네. 저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뭐 안보를 강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그 어떤 국가의 그 대북 정책의 전환을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지금 오바마 집권 2기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한반도 정책의 라인업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차관보까지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든 간에 북미 간의 협상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북미 협상이 재개됐을 때 우리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 박사님. 예, 그 안보가 이렇게 위기 국면에 있다는 국민들이 공감을 할 때 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위기 국면에 있을 때 여야 지도자들이 좀 단합하고 우리 사회가 단합하는 이런 모습을 좀 만들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위기 국면에 왔을 때 우리 전선에 걸쳐서 많은 장병들이 정말 요즘 비상근무도 고생합니다. 그 장병들을 많이 사랑하고 신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 위기 해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 북한과의 문제 잘 풀어나가길 우리 정부에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